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웃고 계세요, 우리 신 변호사님. 방송 큐하기 전에 바로 미소를 방송 미소, 가식적인 미소를. 네. 아, 그래요? 이렇게 자해 멘트를 그냥 막 편하게 하시네. 자,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주간 용산투 여의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떤 이슈가 가장 눈에 띕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 잘 아시는 카이스트 카이스트 졸업식 이틀막 사건이 사건. 예, 네.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죠. 특히 또 며칠 전에 또 이틀막이 한 번 더 있었죠. 어떤 거요? 9월 1일에 예. 이면택 대한 소아청소년과 회장 말씀하신 거죠? 예. 그 소아청소년과 회장도 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 가서 발언하려고 하다가 네. 또 입을 하고 쫓겨나는 일이 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지금 진보당 강성애 의원 그랬고요. 강성희 의원 그랬고 그 소아청소년과 회장 네. 그분 그랬고 이번에 이 카이스트 네. 이 대변인 분 그랬고 네. 도대체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입을 틀어막고 왜 이렇게 아니 경호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비인권적인 방식으로 막 사람을 모멸감을 주면서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카이스트 졸업생도 졸업식장에서 졸업식 네.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구두 경고도 일체 없이 네. 바로 입을 아니 그 너무 틀어막은 모욕적인 거예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거는 바로 이제 뭐 완전 인권 유린인 거죠. 그런 네. 것이 사실은 국회의원도 그런 꼴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사실 그 졸업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경호원들이 막 졸업식 가운을 입고 들고 나가니까 사실은 처음에 그게 보도됐을 때는 경호원들인지 모르고 그렇죠. 자기네들 막 가운 입고 진짜 저는 프락친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렇게 가운을 경호원들이 입느라고 정작 졸업생들은 그 가운 수량을 미리 맞춰놓지 않고 급하게 일정을 짜서 내려오는 바람에 뭐 떨어진 가운이라든지 제대로 수선이 안 된 가운이라든지 그런 거를 입고 대통령이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또 정작 그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던 가족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정말 뭐 형제 누나 이렇게 참석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졸업생당 두 장씩은 아마 기존에 먼저 나눠줬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분들마저도 못 들어오게 사실은 네. 해가지고 네. 줄 서 있다가 당신들 못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셨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그 소아청소년과 회장 네. 정부 주재 의료교육 민생토론회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퇴거 불응 혐의를 끌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교육 민생토론 회장에 찾아가서 필수 의료 패키지 관련 의견을 내려고 하던 찰나에 경호원에게 끌려갔다는 거고요. 네. 여기도 보면은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분이 이제 안경 썼고 키가 조금 작으신 네. 편인데 경호원이 딱 오른손으로 입을 딱 틀어막고 이렇게 정말로 아닥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와 저는 그래서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아닥. 죄송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 네. 영상으로 봤거든요. 네. 영상으로 봤는데 퇴거 불응죄가 적용이 되려면은 이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이제 뭐 퇴거를 요청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퇴거 요청 3번 이상 해야 돼요. 예, 그런데 퇴거 요청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없었어요. 들리지 않고 그냥 이 지금 대한 소아청소년과 회장이 이제 더 이상 발언을 이어가려고 하자 그냥 바로 입을 막고 그냥 사지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 영상에 실렸고 그것이 이제 어제 보도가 된 거죠. 그렇죠. 2월 1일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막 정부다 이런 이야기가 좀 더 과장이 아니고 그러네요. 이것이 현실이다. 모든 분야에서 말만 하면은 다 입틀막을 당하는군요. 네.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요. 하필이면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푸틴의 가장 유명했던 인사인 나발리라는 네, 나발리. 이제 의무사라고 나발리 변호사였죠? 예, 네. 돌아가셨는데 네. 거기에 이제 헌화하러 갔던 시민이 똑같이 내 사지를 들고 끌고 나가는 장면이 러시아 조간신문에 다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장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 외국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같이 푸틴이 그런 걸 보도가 되면 사실 비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이제 선진국이고 글로벌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국 특파원들이 코멘트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별로 얘기하지 않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비교되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과거에 이제 독재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 장기 집권 무려 17년.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 건국 전쟁 그 영화에서는 이승만은 독재가 아니다. 장기 집권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독재 자체를 미화하는 것이 이제 역사부터 왜곡하면서 지금도 저는 이 검찰 독재라는 것이 수사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언론과 같이 맞물려서 언론에서 잘한다 하고 비판적인 시각은 없고 그저 이제 좋은 쪽으로만 보도해주고 항상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하니까 네. 이게 나라가 조용하다. 오히려 나라가 조용하다. 왜냐하면 입을 막으니까요, 아예.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입을 막고. 이런 것이 정말 독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이것이 진짜 뭐 검찰 독재다라는 것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미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참. 더 얘기하다가는 혈압이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 참 신 변호사님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신 변호사님은 어떤 게 일주일 동안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그 얘기 네네 됐어요. 그렇잖아도 딱 했는데 됐습니다. 예.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네, 이 두 분이 이렇게 일치할 정도면 네. 진짜 네. 큰일입니다. 자,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역시 제3지대 빅텐트 해체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다 그럴 줄 알았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필서 변호사님도 혹시 알았을까요? 아니, 저는 사실 해체까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빅텐트가 공식적으로 쪼개지는 내부적으로 엄청난 내용과 이런 것들로 시너지가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가장 최악이 이게 찢어지는 건데 이 찢어지고 나면 뒷감당이나 이런 명분이나 게 사실 다 날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며칠 됐다고 확 찢어지는 것까지 가는 거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 난 입장에서는 찢어질 줄 알았는데 솔직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졌고 그렇죠.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훨씬 이제 몸집을 조금 줄이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지지자들한테 할 말도 더 생기고 나 봐라 끝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다. 나 그런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제 지지자들이 설 연휴에 어마어마하게 탈당 러쉬를 하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준석한테 배신당했다, 속았다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지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겨우 탈출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명분도 쌓고 실리도 얻고. 맞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꽃놀이패다, 할 수도 사실은. 할 수 있다 이거 네. 제 의견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볼 수 있지 않나. 지지자들의 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잘 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낙연 그 새로운 미래 대표하고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있어가지고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안 되고 네. 막 곳곳에서 계속해서 방해만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왜 당신은 우리를 데려다가 이용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했던 지지자들 네. 특히 뭐 FM 어쩌고 코리아. 저쩌고 거기 지지자들이 그동안 이제 분노감을 표출했었던 것을 조금 달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됐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조금도 일단은 받았는데 그게 경상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납도 안 못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반환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자회견도 좀 이준석 대표스럽지 않게 뭐 조금 더 아니 이준석 대표스럽지 않다니요. 아니 그런 평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스타일은 아니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언젠가는 뭐 통합 정신으로 재결합하기 바란다라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준석 대표 스타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무래도 자신이 이제 지금 상황이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좀 방증한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가 진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 스타일은 원래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반격을 하면은 바로 공격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스타일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리겠다. 네. 재결합도 나는 바란다. 이런 취지로 네. 인터뷰한 것을 보고 이상하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내지는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실리도 정말 많이 챙겼지만 이 과정에서 훨씬 뭐 좀 자기 이미지나 이런 관리하는 기회가 되게 더 많았어요. 잘 됐어요. 네, 잘 되는 네.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심각한 내용이 원인이 냈던 특히 이준석 지지층에서 그 문제는 별로 해결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됐던 지금 배복주 의원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으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시끄러웠던 유호정 의원은 전 의원은 지금 남는다고 얘기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맞아요.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얻은 것도 많고 명분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가지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대응에 있어서 지금 이제 탈당하신 분들의 대응은 좀 상대적으로 또 이제 안 좋아 보이긴 해요. 이게 지금 계속 이준석 대표에서 원색적인 지금 하고 비난을 계속 하고 있어요. 김종민 의원까지도 네. 이 말은 꼭 하겠다 이러면서 인터뷰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네. 이게 사실 다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게 누구 그러니까 저기 지금 그 나가신 분들 지금 어떻게 표현할지 잘 새로운 모르겠는데 미래. 새로운 미래 네. 분들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장기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하고 합쳤는데 이게 10일인가 뭐 지금 안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벌어질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나는 속았다, 우리는 당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앉아가지고 뭐 저기 순진한 무슨 시골 아저씨들도 아니고 다들 정치에 나는 정치에 있어서 뭐 노회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정치를 전문가야라는 그렇지. 것들을 네. 내세우는 분들 아니에요. 네. 특히 저기 새로운 미래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진짜 대통령 빼고 다 해보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난 이준석한테 농락당했어라는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할까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대응이 좀 더 돋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네. 민주당 지금 공천 갈등 심각해서 나오려는 사람들 많다. 네. 줍줍하겠다. 지금 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나오면 우리 쪽으로 와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3번을 받아야 된다. 사실 네. 이제 돈도 돈이지만 중요한 건 3번이거든요. 그렇죠. 3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2명만 더 오면 된다. 네. 지금 이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지금 뭐 공천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뭐 움직임이 밀실 공천이다, 뭐 사천 논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드러난 게 아니라 하위 20%, 하위 10% 통보받은 의원들이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면서 불거지는 건데 뭐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탈당을 했고 뭐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의정 활동에만 딱 그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정 활동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의원들 간의 다면 평가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뭐 반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당에 대해서 뭐 사천이다, 밀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야말로 오히려 지지 당원들에게 이게 좋게 평가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지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그런 면들이 좀 민주당에 더 머물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아닐까.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명배 공관위원장이 네네. 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뭐 지난 13일에 있었던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몇 명의 그런 뭐 컷오프 관련된 논의 이런 것들 있었다는 거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하나 인정한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내가 캐비넷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더라. 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 네. 뭐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번호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통보하는 역할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사실 내부 세부적인 건 잘 모른다. 뭐 이런 취지로 또 어제 대답을 한 게 있었단 말이죠. 네. 이러니까 야 이게 뭐냐 지도부 공관위원장인데도 모를 정도면 이건 정말 누구의 뜻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천 논란, 밀실 논란이 관련해가지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의총에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회피하는 거 아니냐, 먼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네. 지금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사천이냐, 정말 사천, 정말 밀실, 정말 개인적인 그런 걸로 하느냐보다 네. 사람들에게 그런 식의 비판과 그런 의구심을
받게 하는. 불식시키는 오히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하지 못하고 더 조장한 듯한 모습을 네.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명박 위원장도 그 전에도 계속 말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누구는 술 마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심판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지금 그런 네. 말들 해가지고서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점도 상당히 적절하지 않고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공식 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블로그나 이런 걸 기준해서 이제 관련 당무위원들이 이런 걸 내는 것 같은데 무슨 좀 뭐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 오래전부터 쌓여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공천 전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누구누구에서 누가 전문적으로 한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다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면 물론 당사자를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좀 국민들 설득하는 거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심지어 공관위원장도 나도 잘 모른다라고 하면 그럼 누가 공천했는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물론 언론이 뭐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가장 대응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자, 그런데 그 여론조사도 출처도 모르는 여론조사가 사실은 있었다. 이게 그 하위 20% 평가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당에서 그런 거 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어제는 당에서 한 건 또 인정하는 것처럼 또 말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런 게 공천 관리의 신뢰성 같은 거를 조금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네. 뭐 통보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하위 통보를 받으신 의원들이 뭐 통보만 하는 거 아니냐 공관위원장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이 공천관리 심사는 제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오히려 이제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다시 하시면서 네.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으셨어요. 이게 어쨌거나 뭐 꼭두각시 아니냐 이런 거는 하위 20%, 10% 통보를 받으면은 도대체 이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준에 대해서 뭐 엄밀하게 모든 거를 다 뭐 밝히고 이런 게 오히려 이렇게 밝히지 않고 뭐 김영주 국회 부위원장, 네. 그쵸 부의장까지 네. 지냈죠. 그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때 이렇게 문자가 이제 유출이 네, 됐는데 그때 뭐 여행 예, 그렇죠. 그런 문자 때문에 좀 일본 당에 여행. 굉장히 네, 오히려 그런 목소리를 당해서 더 크게 내진 않았지만 왜냐면 그것이 자체가 다 문제가 될수록 민주당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되니까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분명히 채점 요소에는 들어가지 않았나. 네. 사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제가 그 하위 20% 평가하는 기준표를 봤는데 네. 그 이제 그런 식의 그런 그 좀 논란을 네. 야기한 것 내지는 뭐 동료들의 평가, 의정 활동, 뭐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일을 제대로 했는지, 법원 발의 어떻게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평가 요소로 다 들어가 있어서 물론 이제 권리당원 얘기도 조금 들어갑니다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동료 의원들의 평가라든가 네. 보좌관들의 평가라든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평가들이 사실은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20%에 포함된 분들이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나 비명이라서 걸렸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특히 현재 지금 현역 의원 중에 친명이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60 몇 명 되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에서 무조건 하위 20%는 20, 30명은 다 무조건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25명 정도는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비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성호 의원 빼놓고 누가 친명입니까? 솔직히 네.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호도하고 그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이거 친명이냐 비명이냐는 언론이 만들어진 프레임이고요. 그렇죠. 예.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끄럽고 막 반발하는 사람들은 경선에서 배제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아예 출마 포기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배분이 친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현근택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네, 오히려 그 딸려 나간 사람들. 예, 딸려 나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네. 지금 이분들은 사실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과연 친명이 있는가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친명 비명의 문제로
이게 나누는 나눠서 거는.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저도 있는데 네. 여기에 사실 그거를 이제까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상황이 이렇다는 걸 인식을 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죠. 저는 근데 그 말씀이 되게 속이 시원하네요. 현역 의원 중에 친명이 사실상 없는 거 없다니까요. 아니냐. 내가 다 봤다니까요. 물론 명단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모릅니다만. 네. 근데 그 말씀을 사실은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현역 의원 중에 친명이 누가 있냐 이런 말을 해주는 유일한 뉴스가 아닌가. 그 친명이 처음에 7인의 중심으로 친명이 있었었는데 그분들 지금 다 나갔어요. 사실은 네, 다 무소속 갔거나 네. 의원에 불출마하거나 이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친명 비명의 프레임인 것처럼 조장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런 걸 특히 잘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이 언론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제 있었던 그 전 총리들의 이런 발표라던가 입장이라던가 이 친문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모임하는 거라든가 의총에서 또 발언했던 거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조직적으로 조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영표 의원실이 1004호인데요. 그래서 818호가 이제 이재명 의원실입니다. 818호, 1004호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갈등을 이제 고조시키려는 그렇게 헤드라인 기사로도 뽑더라고요. 네. 근데 1004호 홍영표 의원 중심으로 모인 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서른 의원, 전해철 의원, 박용진, 송갑석 의원, 박영순 의원, 윤영찬 의원 등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서른 의원은 어떻게 보면 아직 안 나가셨나 할 정도로 약간 어떻게 보면 친낙계였죠. 그렇죠. 네. 이낙연 대표와 지금 새로운 미래 대표와 굉장히 기회를 같이 하는 분인데 아직 민주당에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문이 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탈당을 할 것이냐 새로운 미래 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죠. 새로운 미래로 합류했다가는 다시는 못 돌아오죠. 못 돌아오고 그리고 게다가 거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거기를 합류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그냥 종료를 하는데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마무리일 수도 네, 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고 목소리를 낼 준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임에 나서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하위 20%입니다라고 말한 의원들 중에도 나는 안 나갑니다. 이런 그렇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그 좀 스무스하게 좀 타협적으로 혹은 이렇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뭔가 좀 정리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안 됐어요. 안 됐고 이게 사실은 국민들 여론이나 이런 쪽에서 아니 납득할 만한 그런 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도부가 사실은 지금으로 나서가지고 해명할 건 해명을 하고 문제 풀어야 될 건 풀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히려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국회 부의장 하셨던 김영주 의원 탈당했을 때 당 내 직원 하나가 그걸 비웃는 듯한 모습 SNS에 올려서 문제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그 김영주 의원이 옛날에 일본 네, 여행 가는 거 일본 여행 평양 다니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의 썼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도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하나는 넣는 게 아니라 이명박 이명박 죄송합니다. 이재명 개라고 개에서 그랬다고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오고 전부 이재명 개에서 그랬다고 나와서 얼핏 보면 이재명이 그렇게 올린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 대표나 아니면 이제 총선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게 과연 제대로 좀 치밀하게 계획이 되고 통제되고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지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분도 어디 예비 후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그 예비 후보한테 마이너스 줘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아까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미래에 공천 갈등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즐기는 듯한 내지는 기회를 삼고 있는 듯한 전략적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였지만 또 있긴 있겠죠 그래도. 네. 그런데 진짜 많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때부터 그 탈당 준비를 할 때부터도 함께했던 의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김종민 뭐 4명 원칙과 상식이 4명도 지금 다 각자의 길을 가다가 유영찬 의원은 사실은 남고 그리고 3명이 갔다가 또 김종민 의원은 또 이낙연 전 대표에게 대표에게 현 대표죠. 대표에게 또 이렇게 같이 합류하고 뭐 이런 모습에서 그쪽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져야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저기 갔다가는 완전히 그냥 바로 나락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네. 움직이지 못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도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표 공천 특색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이것도 역시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으면은 그냥 줄게 뭐 이런 공천이라고 봐야 됩니까? 잡음도 없지만 사실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아니요, 저는 잡음이 공천으로?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 잡음이 있습니까? 지금 저기 한동훈 표 공천이 생각보다 폭이 적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절대적으로 조용하긴 적은 건 하죠. 있을 수 있지만 네.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요. 지금 아까도 제가 뉴스 할 때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뭐 당사 앞에 지금 시끌시끌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요. 네, 맞아요. 하이 컷오프에 대해서 거긴 컷오프거든요. 컷오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불만 있는 목소리가 하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그게 크게 보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기 저 한동훈 물론 이제 국민들이 보도가 안 되고 반응이 적으면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한동훈 쪽에서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잡음이 없다는 식의 프레임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건 거의 언론 책임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잡음이 없냐. 제대로 되고 있냐라고 보기 어려운 인사가 이제 공천이 되는 걸 보면은 그 이재명 조폭 연루서를 제기했던 그 장영하 변호사라고 장영하 변호사. 예, 장영하 변호사라고 그분은 이분이 공천 맞습니다. 네. 성남에 바로 그냥 성남 수정구 여기에 그냥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죠. 전혀 관계없는 그 당시에 뭐 조폭이라는 박철민한테 뭐 현금 따발을 받았다 뭐 사진을 이게 되게 그 사진 자체도 조악해서 이거 사진상에 나타난 뭐 명함만 봐도 그 일치하지 않는 네, 시기 거짓말이라는 이런 거라 거짓말을 하는데. 버젓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제시했던 그런 장영하 변호사가 사실은 대선에 이것도 영향이 굉장히 미치지 않았나. 24만 표 중에 굉장히 24만 표 차이로 이제 대선 패배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은데 왜냐면 보도를 엄청 났거든요. 그 당시에 네, 보도량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영하 변호사 같은 자가 단수 공천을 받은 게 아닌가 싶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수 공천을 받은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네. 보도가 절대적으로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이슈를 달리해서 요 얘기를 보겠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보복 기소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은 검사가 있습니다. 안동환 검사인데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정식으로 재판이 지금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검사는 공소권을 남용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주장이고 안 검사 측에서는 뭐냐 나를 보복성 탄핵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대법원이 확인을 했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서 저기 공소권 남용 케이스라고. 네. 한 것에 대해서 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현재 최근 판결을 무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이거 유호성 씨 사건이 네. 문제예요. 네, 맞아요. 유호성 씨가 지금 이분한테 보복할 만한 지위가 아니에요. 누가 뭘 보복한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탄핵이 보복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에서 네. 본인을 검사 파면을 시키기 위해서 탄핵시킨 게 보복 탄핵이다.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 보복이라고 하는 게 뭐 안갚음을 한다는 것이 뭐 그런 의미인데 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네, 거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럴 이유가 피해자인 없어요. 유호성 씨를 위해서 민주당이 보복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지금 얘기입니다. 뭐 참고로 유호성 씨는 여전히 힘들게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네. 있어요. 지금 신분보장이나 이런 거 잘 안 되고 지난 정권 때 안 해줬거든요.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인터뷰도 나오셔가지고 자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은 유호성 씨도 그렇지만 그 여동생도 사실은 많이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네. 진짜 이 권력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느낀 건 이거예요.
오마이뉴스인가 어떤 기사에서 그 부분을 꼭 집었는데 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범죄가 엄청 많은 거 이거 문제지만 네. 더 큰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 검사요라고 하면서 저질렀던 범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율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네. 오히려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검사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면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거죠. 왜? 무서워서. 검사라고 한다면 묻지마 공포심을 발동시키고 실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의 검사의 현 주소다. 이런 식의 얘기를 펼친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거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보이스피싱 중에 검사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진짜 받았었어요. 저는 그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기도 했어요. 그런 사건도 사실 우리 집도 당해봤고. 네.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검찰권, 검찰 조직 네. 이런 문제, 뭐 검사 동일체 원칙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예전 검찰 개혁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도 제기가 됐던 검사장 직선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와닿지가 않고 너무 멀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수사도 전문적인 영역인데 어떻게 이제 직선제라는 거로 국민들이 선출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였는데 맞아요. 네. 지금 보면은 야, 이 검사가 한 인간을 어떻게 보면은 이 조작 사건을 통해서 증거를 조작을 통해서 정말 죄인으로 만들고 그걸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부족해서 나중에 전에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을 다시 이건 새로운 게 발견됐어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던 네. 사건이지 않습니까? 유성 씨에 대해서. 그런데 반성은 전혀 없다. 누구도 그러니까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은 검사님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꾸 남용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안동환 검사 이외에도 이정석 검사, 손준성 검사 등도 지금 탄핵 재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헌재 어떤 결정 내리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죠.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수장 박성재 신임 장관이 취임을 했는데요.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니까 나는 검찰 인사 개편은 지금 당분간 좀 안 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요게 사실은 조금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전에 사실은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공석일 때 주요 직책들에 대한 이게 있었잖아요. 네, 이야기는 맞아요. 끝났어요, 사실. 이야기는 사실 장관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는 장관 위쪽에서 뭔가 얘기가 내려와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현 정권에서 지금 뒤늦게 들어온 법무부 장관이 뭘 손대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히려 이분이 다시 인사하겠다고 그랬으면 더 놀랐을 것 같고요. 이제 이분이 임명되게 된 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발언도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좀 조용히 법무부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그런 걸 기대하고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임명 들어요. 과정을 말씀하시니까 네네. 진짜 원래 공석이었고 새롭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생각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과 손발을 맞췄던 단관 이전 시절에 손발을 맞췄던 법무부 차관을 바로 이제 경질을 시키고 새롭게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던 과정이 그때 당시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그 이야기랑 맞물리는 거거든요. 사퇴 요구, 거절. 그렇죠. 이 시기에 딱 맞물려서 네, 갑자기 법무부 박성재를, 장관을 네. 임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시절에 그런 영향력을 이제 견제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김혜경 여사의 기소에 대해서 이제 10만 4천 원을 기소를 했고 사실상 7만 8천 원, 7만 8천 원이 사용됐던 그 건인데요. 이 질문이 2년 넘게 120여 곳 넘게 압수수색을 해서 10만 4천 원을 기소하는 사건이 네. 검찰 역사상 있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굉장히 곤란해. 답변을 안 합니다. 회피하다가 답변해 보십시오라.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상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박성재 네. 장관. 네. 어, 그런 것을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도저히 이제 본인도 스스로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으니 그냥 경험 회피한다거나 뭐 경험한 바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한 조금이라도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한편으로는 꼭 두고 갑시다 이런 이야기가 맞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법원 정기 인사 후에 엘리트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썼는데요. 이들이 곧바로 다 대형 로펌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특히 이 판사님들은 전직 판사죠. 변호사들은 본인이 바로 직전에 큰 로펌의 사건에 대해서 로펌 편을 들어줬다가 딱 옷 벗고 그 로펌으로 가는 겁니다. 김현장, 광장, 지금 여러 로펌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엘리트 판사들 뭐 10명이 다 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일어났으니까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 모양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뭐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걸려서 문제되는 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그 수많은 법조인들이 이 문제를 거의 안 건드립니다.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슈가 되는 것들만 하고 이걸 사실 뭐 이제 막는 방법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다음 국회에서는 진짜 좀 그런 것들. 뭐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요. 요거보다는 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뭐 훈계를 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저기 판사들이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좀 쓸데없는 전근대적인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손보는 작업들을 다음 국회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앞으로는 법원장들도 재판 업무를 하게 하고 이런 네. 뭐 사실은 판사 뭐 사건은 많이 늘어나는데 판사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판사 신분도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업무,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업무지만 결과적으로 뭐 예를 들면 승진을 한다거나 더 올라간다거나 최종적으로 대법관이 된다라든지 그런 목표에 대해서 이제 의미 없다. 그런 것이 의미 없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누군가 뭔가를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은 있나 네. 사실 회의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검찰 조직에서도 네. 못 버텨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차들이 쌓여야지 판사 인간이 되는 그런 과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차를 채우고 나면 판사로 인간할 수 있는 그 연차를 채우고 나면은 다 이제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법원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뭐 막상 법원에 이동을 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다시 또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 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때 해놨던 모든 것도 다 바뀌고 있습니다. 네. 뭐 법원장들 직선제도 다 없애고 법원장급도 다 재판에 참여하고 재판전 다 지원 안 되도록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뭐 인권법 연구회 이런 데 소속되었던 판사님들에 대해서는 또 좀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 같이 또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사법시대를 전부 다 좀 해치는 거 아닌가. 일관적인 게 없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맨날 바뀐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사법부의 신뢰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로펌으로 그냥 직행하는 판사님들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하신 김필수 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이 그만두고 변호사 갈 때 조건이 있습니다. 매출액 100억 이상 되는데 뭐 가면 안 되고 뭐 자기가 근무했던 곳에 어디 가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제한을 피하기 위한 또 편법이 또 막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는 것이고 특히 본인이 근무했던 근무지에 소속되어 있는 큰 로펌은 본인이 개업하는 게 또 아니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또 시스템으로 변질되고 있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우리들이 해결 못하는 또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법관의 양심을 가지고 좀 제대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성 신혜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슈합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는데요. 원래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원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같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없어요. 가요 된다. 제가 사회생활 잘하시라고 뭔 소리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뭘 없어요. 아유, 좀 좋게 해주세요. 왜 이러세요? 지금 아침에 이따 최진봉 교수님 좋아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PD하고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알겠어요. 자, 극적으로 제3지대 통합을 이뤘던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결과적으로는 통합선언 11일 만에 결별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선거 관련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거다. 나는 같이 못한다 이러면서 쪼개졌단 말이죠. 박진영 부원장님, 결과적으로 사실은 다 예정된 수순 아니었나요?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예정된 수술인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는 아니었어요? 이낙연 대표는 모르고 들어갔죠. 그럼 뭘 몰랐다는 거야? 이준석 대표의 성향을 몰랐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성향. 그걸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생각해야죠. 설마 그랬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 핵심 지지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낙연 대표는 자기 핵심 지지층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 한번 도지사까지 총리까지 안 한 게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도지사는 이제 물론 자기가 경선을 해서 했습니다만 총리로서 대권 주자까지 간 거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을 일부 위탁받아서 자기 이제 지지층이 생겼던 건데 그게 이제 민주당을 나가면서 대부분의 지지층들이 해소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핵심 지지층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 핵심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20, 30대 남성 그런 지지층이 있는데 이 통합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인 20, 30대 남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야, 큰일 났네. 나의 본진이 흔들리는구나. 차라리 내가 확장되는 것보다는 이걸 깨가지고 본진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세적 입장으로 돌아간 것 같고요. 이 과정에는 이준석 대표가 네. 빨리 의석수를 늘려가지고 당의 운영 경비라든가 이런 그렇죠. 현실적인 것들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좀 섣부른 생각이 작동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입장을 취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이 상황을 읽지를 못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들어갈 때는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현역 의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의 위세를 가지고 내가 이 당을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실제로 선거철에는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의 단편적인 하나의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길게 보면은 결국은 지지율입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었는데 거의 배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국회의원 숫자에 지금 매몰되면서 본인이 20, 30대 남성을 가지고 네.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과감하게 또 갈라서는 하나의 덫을 깔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해석에. 그냥 박진영 해석이죠. 그러면 최진봉의 해석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비슷한데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도 야욕이 있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서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본인이 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착각이지 사실은. 되겠습니까 그게? 왜 안 된다는 아니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캐릭터를 잘 몰라요? 아니 이준석 대표는 누구한테 이렇게 이렇게 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거 챙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아마 들어가서 지금은 자기가 규모가 적지만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이준석 대표는 입장에서는 일단 그것도 판단 착오지 사실은. 지지층이 완전히 다른데 어쨌든 합쳐가지고 좀 판을 키워가지고 본인이 뭔가 해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네. 두 사람 다 주도권을 쥐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가 그곳에서 자기 걸 챙기려고 했는데 둘이 이제 그게 너무 빨리 드러나니까 충돌을 한 거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더 파이가 크고 본인이 훨씬 더 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걸 거부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 근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 온
국회의원들 전부 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거나 민주당 출신이다. 난 민주당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뼈를 묻었던 사람이다. 다 내 바운더리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내가 정치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너가 그렇게 나한테 나오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 네. 저처럼 이제 정당 생활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총선 기간에 정책 홍보 권한을 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홍보 예. 관련된 모든 권한까지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홍보가 이게 총선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제 재정 권한을 달라라고 한 건데 이 이게 재정이라는 이준석 것이 대표 측에서, 예. 이낙연 대표와 같이 민주당 쪽에서 탈당한 사람 의원들에 의해서 생긴 재정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니까 양자의 입장에서 이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이상한 게 보세요. 그렇다고 치면은 이낙연 대표가 나간다 그랬을 때 다 같이 나갔어야죠. 의원욱이라든가 조홍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안 나가잖아요. 계속 그냥 남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낙연 대표는 김종민 의원 한 명 데리고 지금 나간 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난 대선 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김종민 의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창기에는 정세균 후보를 밀다가 이낙연 쪽으로 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 후보를 밀다가 아마 오히려 친명에 가까웠을 거예요. 네. 조홍천 후보는 좀 독자적인 조홍천 의원은 그런 근데 거고요. 이원욱 의원도 친명도 아니고 그냥 정세균 계력해서 남았잖아요. 계속 남았는가요? 네, 네. 정세균계 오래 했던 분들이 이낙연 의원 대표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해요. 그게 호남에서 오랫동안 같이 경쟁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정치적 입장은 또 조금씩 달랐단 말이에요.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친노였고, 반면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비노였고, 뭐 이런 측면에서 올해는 좀 뿌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정치적 그 목표치도 좀 상당히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참 이야기 참 두 사람한테 드리기 어려운데 이현욱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 수도권에서 제3당으로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조홍천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하던데요. 그 지지하는 숫자는 1, 2등 후보, 국민의힘의 후보, 민주당의 후보에게 회방될 수 있는 그런 캐스팅 보드 정도지 상식적이라면은 수도권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요? 다만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충청권이고 거기에 이제 계룡 논산 지역구인데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선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 그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좀 지역구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당 내부 얘기보다는 우리 또 최진모 교수님한테는 제3지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국 신당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조국 신당은 나름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일부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나름대로 저는 하시는 거고. 근데 저는 조국 신당이 만들어진 것이 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함께 안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민주당이 정말 좋은 성과를 내면 좋겠죠. 근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과격한 표현보다 어쨌든 강한 메시지를 내기가 어려워요. 네. 예를 들면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이런 얘기를 총선 과정에 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이? 불가능하잖아요. 왜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중도층까지 끌어안으려는 전략을 하기 그렇게 때문에 강하게 할 수가 메시지를 없다.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다? 한계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스펙트럼 넓게 가야 돼요. 그래야 대선 후보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정말 윤석열 정부에 실망하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냈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선택지는 어디로 갈까요, 과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물론 저는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국 신당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정말 민주당에 다 마이너스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 물론 이제 우려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누가 그럼 공천을 하고 어떤 분이 들어오느냐. 이런 분들이 나중에 또 되고 나서 딴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던데 예전에 저는 이제 열린민주당 사례처럼 그렇게 좀 더 강하고 선명한 어떤 야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과 협력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럼 뭐 그게 나쁜 거냐?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으로 갈 비례표 이런 것들이 조국 신당하고 나눠지게 되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표가 그런- 그냥 분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분산되는 것이 물론 이제 추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는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보여주는 스탠스나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과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추후에 만약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뭐 거기서 당선된 분들이 민주당과 완전히 척을 지고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고 이럴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추후에 총선 끝나고 나서 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보죠. 당을 만들어서 출마하겠다는 정치 지도자가 존재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 대중이 존재하면 정당은 조국 장관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알아서 하시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의 불편함은 저는 의석수를 나눠 가진다는 불편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른바 의석수를 나눠 가지지 못할까봐 그러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나눠 가진다는 게 확실하면은 그걸 걱정 안 할 텐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제는 조국 신당이 생겨버리게 되면 표가 분산되니까 민주당도 못 되고 오히려 제3당, 그러니까 다른 당, 국민의힘이나 이런 국민의힘 내지는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 정당 그건 이제 지역구 문제고요. 이런 분들이 지역구 문제가 유리하지 이제 조국 않을까 하는 신당이 거죠. 비례를 노리고 있지 지역구를 낼 수 없잖아. 그럼 네. 지역구에서 표를 갈라친다는 상관이 것은 상관이 없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호적 관계 속에서 조율이 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합치면 되는 거예요. 합치면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전제 조건으로 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조국 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기에 특정 목표를 위한 이 틈새 정당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심판하자 정당이지 이 정당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철학과 가치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단기 이슈지 않습니까? 검찰 독재 정권 타도 심판이라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민주당 합쳐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민주당과 조율이 없이 적대적이다. 이렇다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의석수 문제는 저는 추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쳐버리면 같아집니다. 숫자는 시뮬레이션 해보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과도한 갈등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사실은 조국 장관이 앞장서서 민주당과의 조율 문제, 우호적 구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례연합당에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보면은 지역구 단위에서의 중도표라는 게 뭐 2%든 3%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권의 중도표라는 것이 당락에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중도가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속으로는 뭐 조국 장관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겉으로는 전략적으로 좀 더 우리는 좀 그 부담스러워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 한편으로 보면 현실이에요. 네.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조국 전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각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대결 구도를 뭐 좋은 한동훈 대 조국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한마디 하고 이러면 언론이 계속 보도를 하지 않겠어요?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 자꾸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가지고 붙잡고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이재명하고 각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네. 조국 대 한동훈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선명하게 맞습니다. 돼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조국 장관이 계속 그걸 가지고 끌어내리고 막 시비를 걸면. 근데 조국 장관이 좀 너무 그런 거 하기엔 점잖은 편 아니 근데 아닙니까? 요즘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그렇지 같은데 않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 네. 교수하시던 분이 네. 이 아사리판까지 나왔는데 전편코가 어디서 뭐 죽게 하면 살기로 해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동훈과 싸우지 마라. 그 말씀드리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는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윤석열이에요. 구도가. 그러면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마음 놓고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좀 위치를 가질 필요가 있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핵심적으로 궁금한 거. 민주당에서 지금 현역 의원 하위 20%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막 큰 걱정 안 하는 게 하위 20%에 누가 속해 있는지는 본인들만 알아요. 지금 그 공관위원장하고 임혁백.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뭐 윤영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 하위 20%, 하위 10%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 31명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 하위 몇 프로에 포함됐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막 들고 나가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나 뭐 합친다거나 다른 당으로 간다거나 이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많은. 제가 이런 게 우리 변수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페널티가 30% 페널티를 주잖아요. 30%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제가 득표율의 40%를 받았는데 30% 빼서 10%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 3, 12%를 뺀다는 그렇죠. 12%는 거죠. 28%만 예를 들자면 노영희 변호사하고 저하고 경선을 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28%, 제가 40%. 그러면 4, 3, 12에서 해서 둘이 동률이 되는 둘이 동률이 되는 겁니다. 거죠. 그리고 10% 미만 정도의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현재 지역구에서 자기가 압도적으로 신인과 해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위 20%에 들어가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난 조용히 나는 하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경선에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 지역구에 이수진 의원이 와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거기에 전 구청장인 최현일 씨라고 있습니다. 하고 여론조사하면 아마 제 짐작컨대 최현희 씨가 더 높다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거 뭐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만만치 않게 나올 겁니다. 박용진 의원도 정봉주 의원하고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에게 통보가 됐기 때문에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남들은 모르죠. 남들은 몰라요. 언론에도 안 나와요.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평가한 걸 왜 공개 안 하냐 말이야. 평가한 걸 공개하지. 원래 교수 해야 돼. 평가제도 공개하고 언론도 공개하고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데 공개 안 하는 절차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네. 이것조차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진퇴양난의 문제, 위기의 문제 이걸 가지고 업시켜가지고 당을 비판하는 도구로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어쨌든 탈당하는 의원들 이낙연 대표 밑으로 들어갈까요? 지금 조선일보 보니까 이낙연 대표 와라 지금 그러고 있던데. 안 갈 것 같은데요? 안 가요? 왜요? 아니, 간 사람도 있긴 하겠지. 근데 많이 뭐 예를 들면 공천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갈 거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경선을 하게 되면 못 가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그러니까 경선하기 전에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보세요. 아까 뭐 박지영 우리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에 남겠다 그래요. 나가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아직은. 이명찬이든 홍영표든 뭐 보니까 이분들도 보면 김영주 의원 빼고는 나머지 분들 입장에서는 당에서 계속 도전하겠다, 당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말은 결국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경선 참여하기 전에 나가야 돼, 나가려면. 근데 경선을 참여하는 순간 못 나가게 되는 거니까 본인 입장에서 경선을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 의견을 낼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조율되냐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의총에서 특별히 바뀔 가능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공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 룰을 바꾼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뭐 하위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시 구제하고 이럴 상황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내는 것은 결국 경선까지는 참여해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 이낙연 지금 전 대표가 하는 정당에 들어가서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나가서 뭔가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계속해서 하위 20%든 자꾸 비명계들에게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특히 유명한 현역 의원들이. 그거는 맞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명분 사실 축적을 그게 하고 있는 아닌데. 거예요. 명분 축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예를 들자면 저는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본인은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정봉주 전 의원하고 상당한 격차가 났어요. 본인이 이겼어요. 제법 이겼어요. 그래서 페널티를 적용해봐도 할만하다 그런 생각을 할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본인이 이번에 뭐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나이도 젊고 또 뭐 서울시장 길로 가는 길로도 열려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탈당하지 네.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자꾸 현역 의원 평가에 대해서 뭐 비명과 친명을 갈렸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안 맞는 게 실제 현역 의원 중에 친명 의원이 몇 명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친명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보세요. 김남국 의원 다 떨어져 나갔죠. 무소속 갔죠. 임종성 의원 그렇죠. 뭐 누구는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민영배 의원은 탈당했다가 들어와가지고 사실 뭐 되지도 않죠. 없어요. 한두 명이 그리고 정성 의원 한 명 남았네. 이 하위 20%에 들어온 분들 제가 예측컨대요. 네. 친명으로서 그건 들어온 비명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친문으로서 친문 의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네. 왜냐하면요 네. 다면 평가 비중이 높아요. 의정 활동 평가라든가 이런 수치화되는 것도 있지만 의원들끼리 하는 다면 평가 비중이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네. 이 친문 의원들 숫자가 많잖아요. 친문 586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은 이렇게 하위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실제로 오랫동안 이런 평가를 해보면요. 의원들과의 교류 관계가 잘 없는 사람들, 의정 활동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최진봉 의원이 특정 법안을 내는데 좀 부담이 되는 법안, 센 법안이야. 근데 노영희 의원하고 박진영 의원한테 서명 좀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최진봉 의원이 평소에 인간관계가 좀 서명해줘요. 논리적인 하면은. 사회생활 이게 또 나오네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잘 안 해주구나 이러면은 의원들 관계가 별로 안 좋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평가한 내용을 봤더니 하위 20% 평가 기준 같은 걸 봤더니 의원들끼리 이제 의정 활동한 거라든가 지역구 활동한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그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의원들이 한 거고 그다음에 권리 당원들이 한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당원 평가가 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문제 제기했잖아요. 당원 평가 많이 그게 하자고. 그래서 이재명 뭐 대표가 사당화 이런 말이 안 맞는 게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거고 그래, 이게 이제 작년 11월에 다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끼리 당면 평가, 보좌관들의 의원 네, 평가, 네. 당직자들의 의원 평가, 그다음에 뭐 의정 활동 그 숫자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입법 발의, 뭐 의회 참석률 이런 건데 네. 이거를 아이디를 줍니다. 아이디를 줘서 인트라넷에 들어가서 딱딱딱 쳐서 넣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다가 이 평가는 작년 11월에 다 끝난 평가라니까요. 맞아요. 이번하고 전혀 무관한 거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호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이재명 대표를 자꾸 이제 뭔가 상처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얼굴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를 자꾸 상처를 내야 결국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뭐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 둘이서 다 거의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마치 사당화한 것처럼. 근데 이재명 대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니까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미 20% 뭐 30% 10% 들어간 분들은 네. 이미 작년에 끝난 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발표를 아니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이재명 대표가 뭐 연관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넌센스죠. 알겠습니다. 자, 적다고 더 잘라야 돼. 지금 국민들이 그 교체 지수가 얼마나 높아요. 이번 국회 한 게 뭐 있습니까? 네. 더 잘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자, 요거 국민의힘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 공천이 뭐 좀 스무스하게 진행된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또 어제부터 계속 나온 중앙일보라던가 이런 또 보수 언론의 얘기에서도 나오는 게 감동도 없고 그냥 현역 의원 많이 안 자르고 그런 게 다 그냥 현실적으로 쇄신이나 혁신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조용한 것 뿐이다. 이런 또 취지로 공천에 대해서 앞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처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천에서 막 이렇게 감동을 준다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아, 민주주의 절차라는 것은 정당성,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벤트하고 쇼하는 그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민주당 180석 얻고도 검찰 독재 정권 제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벤트를 지금 정치를 핵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시각, 그 싸구려 언론의 그 초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 사람의 경력을 보고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공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가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다만 이게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공천을 광화문 광장에 앉아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점수도 봐야 되고 개인정보도 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공개합니까? 이걸 또 밀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행정,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밀주의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 공천이 확정되어 있는 수도 격전지를 돌면서 또 본인의 개인기로 인기몰이를 한다. 그걸 가지고서 또 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몰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제 광진구, 오늘은 구로, 또 23일에 인천 계양 을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잘하고 있습니까? 뭘 잘해요? 비호감이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아니, 저는 비호감이라는 얘기예요. 저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 의견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저는 물론 이제 현재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인기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람몰이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공천도 마찬가지예요. 박지영 지금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공천이라고 하는 게 잘 되고 있다고 보이잖아요. 그거 뭐 잡음 없는 것처럼 돌려막기예요 지금.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려막기는 언젠가는 끝나요. 카드 돌려막기도 보세요. 처음엔 잘 돼. 어느 정도까지. 근데 나중에 막판에 가면 어떻게 돼? 이제 폭발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TK나 PK나 이런 불만 있는 사람들 다 수도권으로 보내고 다른 자리 하나씩 다 주잖아요. 그러면 돌려막기 하고 있어. 못 나가게 하고 어떻게 가두리에 막아놓고 못 나가게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어떻게 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누군가는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러면 그 떨어져 나갈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검찰 캐비넷 때문이든 아니면 네. 뭐 다른 자질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든 공천을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이든 모르겠지만 그래 딴 자리 간 사람들 그 사람들 떨어져 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민의힘의 공천은 폭력의 효율성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폭력의 효율성이요? 깔끔합니다. 독재는. 뭐 경선할 필요도 없어요. 너 여기가 안 어떻게 그러면 아웃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폭력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현역 의원들이 우리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살아나는 것은 네. 쌍특검에 대한 우려. 그렇지. 아. 가둬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 보세요. 10% 컷오프 하겠다고 그랬잖아. 네. 지금 현역 의원들, 지역 의원들 한 명도 컷오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언제 할 거예요?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왜 얘기했잖아요 말을 하다가 지금 말아요. 특검 특검 때문이다. 특검법도 그렇고 네. 불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TK 지역까지 이제 뽑아내면 갈 자리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불만이 터져 나올 거예요.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폭탄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다. 이게 뭐 언젠간 터져야 되는 건데 그걸 최대한 늦게 터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군요. 이현주 의원이 이런 말 했네요. 한동훈 위원장 왜 남의 당 공천에 왈가왈부합니까? 민주당은 공천 때문에 시끄러운 반면에 국힘은 조용한 편이니까 현역 한 위원장이 잘해서 그런 줄 압니까? 민주당이 계파 갈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국힘은 잘해서 없는 줄 압니까? 그게 아니라 국힘에선 이미 비주류가 전멸했지요. 이준석, 김기현 당대표 찍어내기, 안철수, 나경원 등 당대표 후보 찍어내기, 나도 당했지만 홍준표 징계하기, 유승민 왕따시키기로 이미 비주류적 목소리 낼 만한 정치인은 모두 씨가 마르지 않았나요? 그나마 남은 자들도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니 공천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자포자기한 겁니다. 물론 국힘은 DNA 자체가 완전과 복종, 침묵의 정당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계속 하고 맞나요? 동의하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는 네. 비주류와 당내 갈등이 존재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독재는 깔끔합니다. 싸그리 뭐 폭력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저요?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요.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아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폭발할 거고 그 폭발의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쇼미더 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민심을 알아보는 총선 전 민심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 그리고 박지용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쇼미더 민심은요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네, 긍정이 42.3%, 부정이 54.8%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긍정이 42.3%라고요? 네. 와 이렇게 높을 수가 있습니까? 50주 만에 40% 50주요? 회복. 50주 1년 만에 그러면? 거의 1년 만이죠. 이야, 근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일단 좀 숫자상으로 먼저 네. 말씀드리면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넷째 주에는 긍정이 30.7%였고 부정이 64.4%였는데 50여일 만에 부정이 10%포인트 가까이 줄고 긍정은 12% 늘은 수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별로 보면 사실상 원래 우리가 정통적인 보수 지역이라고 불렀던 곳이 충청도도 그렇고 네. 강원도도 그렇고 네. 또 부울경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는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이제는 TK 수준만큼 올라오거나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왔다. 네. 결국 그 지역의 보수 층들이 결집한 결집했다.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일단은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일단 김건희 여사가 사라져 있다. 일단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 일단 김건희 리스크가 그에 따라서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디올백 같은 경우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KBS 그 약속 대담이라고 네. 하는 대담에 나와서 언급을 했는데 그 언급 자체를 보수층에서는 일단락이 됐다. 그 말로써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최근에 의사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의사들과 시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전략인데
그게 먹혀들고 있다.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네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화면에 자꾸 안 보이고 국민들로부터 좀 사라진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의대 정원 늘리는 효과가 또 생각보다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 국면에서 보수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뭐 앞서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 같고 일맥상통하는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네.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 토론회를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이 처음에 초반에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가 최근에는 부산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이제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민생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구나.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역 공약, 선심성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 비판도 있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그쪽 지방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이 이 지난해하고 좀 다른 면이 발언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반공주의자라든지 공산주의자라든지 아니면 이념 이런 부분을 앞세워서 발언을 했다면 아니면 또 전 정부 탓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 정부와 비교한다는 차원의 발언을 했다면 최근에는 그런 발언을 계속 안 하고 있고 최대한 민생 경제 쪽 위주의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보면 민심에 있어서 최대한 실수는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지지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다 내지는 불통의 이미지를 조금 완화시키면서 뭔가 논란을 안 일으킨다. 이게 좀 주요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지난번에 것 그 설날 같습니다. 때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어떤 영상이요? 신년 인사의 영상. 아니, 그 대통령이 노래 부르는 그 영상. 예. 신년 인사 그게 신년 인사 예, 영상. 거기에도 김 여사는 안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또 진짜. 이번에는 뭐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국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실제 중도층에서 보면 중도층 지지율은 여전히 부정평가 60%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뭐 국민 대상 전체 대상자로 볼 게 아니라 중도층만 떼고 봤을 때는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다. 이 부분은 총선에 있어서도 여당엔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통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구나. 이렇게 그냥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이달부터 2월부터 국민의힘에서 후보 적합도 조사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원들한테 문자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론조사 전화 달라고 받으라. 독려하는 기간이라서 보수가 결집하기 쉬운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사는 ALS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고요.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07명. 응답률이 매우 높습니다. 7.9%, 거의 8%에 육박하는 응답률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 결과 등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서치통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 의향 어떻게 될지도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적극 지지층이 있나요? 네,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72.5%,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 19.6%,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3.2%,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2.3%, 잘 모르겠다 2.4%. 그러니까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 더하기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를 합치게 되면 92.1%. 92%. 네네. 92.1%네요. 이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투표할 것이다가 92.1%. 그러니까 별로 투표하지 않겠다 내지는 안 투표한다 모른다 이런 분들을 합쳐도 10%가 안 돼요. 이분들이. 이게 대단한 수치인데 이거는 사실은 좀 열망이 좀 크다.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바꿔보고 싶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뭐 제3지대 신당도 지금 창당이 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중도층,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이념을 받아줄 수 있는 정당들이 꽤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총선에서 어떤 정당을 선호해서 그 정당에 대해서 자신의 이념을 투영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뭐
그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기회가 이제 총선 4월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부 지표를 보면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이 79.2%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응답은 20대에서 이제 63.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해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할 때보다도 훨씬 더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지금 많은데 이게 지금 내가 중도냐 내가 보수냐 내가 뭐 진보냐 이런 성향에 따라서 투표 의향층 이거 계산한 게 있어요 지금? 그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92.6%가 민주당에서는 예, 92.6%가. 투표할 것이다. 아. 적극적이든 뭐 가급적이든. 네. 국힘 지지층에서는 96.2%예요. 더 높네요. 더 높아요. 물론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소폭 높습니다. 국힘 지지층보다는. 네. 근데 국힘 지지층은 가급적 그다음에 적극적 합치면 민주당보다 높습니다. 96%라고 한다면은 야 이거 거의 100% 가까운. 민주당 수치죠.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전혀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민주당 났네요. 입장에서는 큰일 난 상황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좋다 내지는 대통령 지지해줘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최근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공천 상황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공천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현역이 있는 경우에는 경선을 우선 한다든지 아니면 현역이 없는 곳에서는 공관위에서 판단해서 단수 공천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현역을 배려하는 쪽으로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 잡음이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역이 있는 지역구에 다른 제3의 후보를 여론조사를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좀 더 안정적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우선 공천에서 좀 탈락이 된다 하더라도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들도 많고 갈 데가 많으니까 새로운 당근을 제안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천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두 번째는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이 사실은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걸러내야 되니까 당연히 공천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공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자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렇게 탈락된 분들한테 좀 야당 지도부에서 네. 조금 이렇게 포용하고 배려하고 뭔가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민주당의 지도부도 조금 지금 잘못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번 민주당 뉴스 한번 보세요. 물론 언론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원래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네. 다 분열, 뭐 탈당, 뭐 이런 잡음 뉴스로만 계속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국힘 공천 과정은 뭔가 매끄러워 보이고 네. 분열하지 않는 것 같고 뭐 김성태, 뭐 김무성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매끄럽게 넘어가고 있고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TK 지역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소리가 많이 나올, 잡음이 많이 나올 곳이 남아 있긴 한데 네. 일단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의 판전승이다. 예, 공천 과정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영남 TK 이제 여기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일 곳이 아직 공천에 대한 발표가 제대로 안 났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점수를 따져보자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일단 보인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도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43.2% 나왔고요. 민주당이 41.7%, 개혁신당이 6.4%, 나머지 기타 다른 정당이 2.1%, 녹색정의당 1.5% 이렇게 나왔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역전 당한 거네요. 그동안에 항상 보게 되면은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거의 1년 만에 한 49주 만에 정당 지지율이 역전이 됐어요. 이번 조사가 이제 정당 지지율은 아니고 지역구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로 어느 정당 후보를 선택하겠느냐 이 물음이거든요. 이제 정당 지지율하고 뭐 개혁 당 분포가 같기 때문에 이거 추이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3월 초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는데 그 이후 49주 5일 만에 이제 다시 국민의힘이 앞서는 거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차 범위 내이기 오차 때문에 범위. 앞선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팽팽한 거죠. 그렇죠. 좀 팽팽한데 일단 신당 출연이 수도권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왔다. 그래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10.4%나 가져갔어요. 네. 근데 개혁신당의 어떤 표심을 뺏어온 게 바로 민주당 쪽에서 뺏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43.3% 서울에서 했고 네. 국힘에서는 39.7%. 그리고 인천 경기를 보시면 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44.9%고 민주당이 42.3%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차 범위 내지만 좀 앞섰어요. 국힘에서.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 원래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신당 출연으로 인해서 뺏기고 네. 또 최근에 한 달 동안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또 개혁신당이 또 들어가면서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개혁신당 후보가 좀 서울하고 30대에서는 또 더 많이 민주당 표를 사실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주 지지층이 이제 2030, 흔히 말하는 2030 세대인데 이쪽 지지층이 원래는 민주당 지지층에 좀 더 가깝다는 평가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지지층이 이제 개혁신당을 지지하면서 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분산된 측면이 있고 네. 또 개혁신당 지지층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권에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이 부분도 민주당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에 네. 민주당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국면이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개혁신당으로 조금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사회님께서 민주당의 분열은 조국과 이낙연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도시의 농부님 이제 민주당도 알아라. 여론은 시간이 지나면 김건희 명품백 주가 조작 등 다 잊는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김치환님 지금은 지켜봐야 됩니다. KT24님 여러 가지를 보고 경각심을 좀 가지세요. 맞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오, 이거 사실은 민주당이 심각합니다. 지금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야당들, 소수당들을 아울러가지고 같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엄청 시끄럽거든요. 작년에 10월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동안 쇄신 뭐 파격적으로 한 것도 별로 안 보이고 네. 그렇다고 뭐 눈에 띌 만한 정책도 안 보이고 그냥 그저 보이는 게 디올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 민심이 벌써 아는 거죠. 네. 자, 통상적인 정당 지지율이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례대표 투표에 대해서도 좀 물어본 게 있죠? 네, 비례대표 투표를 하신다면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어느 당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통합형 비례연합정당이 29.6%, 국민의힘이 만든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40.3%, 40.3%? 녹색정의당 4.1%, 개혁신당 8.9%, 조국신당 9.4% 이렇게 나왔네요. 와,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비례표가 지금 개혁신당하고 조국신당으로 갈렸다. 나눠 가졌다. 이 개혁신당, 조국신당 상당히 높거든요. 생각보다 높네요, 진짜. 조국신당이 9.4%입니다. 거의 뭐 저도 이거 몰랐는데 조국신당, 개혁신당보다 뭐 오차범위 내지만 수치상으로는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나는 뭐 지역구는 민주당 찍지만 비례는 조국신당에 줄 거야. 그러니까 그 그런 분들이 얘기는 있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쨌든 비례는 조국신당 쪽으로 내보내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전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 후보를 찍는 예전에 경우가 그랬죠. 많았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지금 현 상황이라면 지역구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에서는 조국신당을 찍을 가능성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나 어쨌든 민주당하고 연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야권의 파이를 뭐 키워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나온 명분 중에 가장 큰 명분이 검찰개혁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무도함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나왔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일단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하고 잘 싸워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즘 하는 게 뭐예요? 매일 이재명 까기
하루 한 번씩 가기. 일일 일명. 한 놈만 팬다. 그러니까 센 본인은 놈 한 놈만 팬다,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이 총선을 가져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아, 근데 그 그걸- 말이 먹혀요, 그렇게? 잘 먹혀요? 자기 지지층한테 먹히죠. 자기 지지층한테는. 중도한테도 먹히는 거 아니에요? 중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도 아까 그 대통령 지지율에서 중도 표심은 뭐 민심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먹힌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근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거리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도 대거리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대 한동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몫을 조국 전 장관이 좀 가져와서 그렇게 해야 자기 말대로 야권의 파이가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어쨌든 정당 지지율하고 흐름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특징이나 뭐 눈여겨볼 만한 점 좀 얘기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아까 뭐 말씀하셨던 민주당 지지층이 그 개혁신당과 조국신당은 어느 정도 이동한 측면이 있고 특히 연령별로 보면 흥미로운 게 뭐 예상했으면 20대와 30대에선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했고 그리고 40대와 50대, 60대에서 이제 조국신당이 10%대 지지율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딱 그 개혁신당과 조국신당의 이제 특징이랄까요? 이런 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는 여전히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있고 또 40, 50 세대에서는 아무래도 그 조국신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30 세대에서는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한 비호감이 아직도 있다. 공정성이나 이런 거 되게 민감한 세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 그대로 받은 것도 좀 2030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 국회에서 어쨌든 재의결돼야 됩니다. 쌍특검법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이것도 물어봤죠? 네,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야 한다. 56.5%. 특검을 하지 못하도록 부결시켜야 한다. 32.1%. 잘 모르겠다. 1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그 패턴은 유지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퍼센테이지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에 어떤 그 추세, 대통령 네. 지지율이 올라가고 아까 예전에 그 어떤 쌍특검 그런, 예. 관련해서 국민들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거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여론도 사실은 60% 넘는 걸로 그때 그렇죠.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60% 미만이잖아요. 다 그게 영향이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추세와. 어허. 그러니까 29일로 지금 예정돼 있죠? 네. 확실히 본회의- 민주당에서는 확실히 뭐 정확히 29일 날짜 안 날짜는 정하는데. 정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냥 안 한다고 지금 어제 안 한다 이거 막 얘기됐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쌍특검법 재의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민주당 쪽에 이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천해서 이탈한 현역 의원들을 포섭을 해서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의결시켰다는 게 전략이었는데 네. 최근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은 대부분 경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이탈표가 좀 없을 것 전망이 같아요. 이제 나오거든요. 이런 네. 식이라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쌍특검법이 제대로 의결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결국 나오고 있어요. 통과하지 못하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야, 진짜 뭐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불사조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어허. 자, 지금까지 한 주간 민심 살펴봤습니다. 광고 타임 후에 곧바로 쇼미더 영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할 때 미리미리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죠.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본인의 재테크 상담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현재 경제 사정이라던가 가구 구성이라던가 향후 몇 살까지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당신에게는 어떤 보험이 적당합니다라고 알려드린다는 거죠. 이런 재테크 컨설팅 받는데 돈 많이 드는데요.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라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010-7611-3303으로 하시면 됩니다. 1644-1236, 010-7611-3303.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니까요. 영신이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영신이와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인사에 대해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보는 것인데요. 자, 오늘 저희들이 3분 뽑아가지고 뉴스인사에다 굿즈 보내드리니까 설문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쇼미더 영심 설문조사 주제는 항시적으로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덴마크 순방하기로 했다가 나흘 전에 전격 연기했죠. 네. 왜 연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네. 가장 많은 대답 69%가 김건희 여사 등장 시 여론 악화될까 봐. 29%가 천공이 가지 말라고 조언했어. 나머지 1%씩은 뭐 미사일 발사, 뭐 북한 도발 때문에 의사단체 총파 없이 대응하려고 뭐 이런 대답이 있었어요. 사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는 의사단체 총파 없이 대응하려고 요게 하나 나왔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 이렇게 말했었는데 근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잘 그 여러 가지 모르겠네요. 요인의 키포인트는 김건희 여사 등장 시 여론 악화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댓글 한번 살펴볼까요? 네, KIM 레인보 김레인보우 1455님께서 김건희 없이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3이라고 댓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번은 김건희 여사 등장 시 여론 악화될까봐 안 간 거다. 아마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요. 네, 원호님이 이번 해외 순방에선 명품을 살 수 없었어. 오. 그리고요. 네. 네, 제니리 458님께서 공천 때문이죠. 한동훈을 못 믿어. 진짜 이것도 되게 맞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감사. 외국 가버리고 나면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마음대로 할까봐 절대 못 나간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NH6WW님께서 말도 하기 싫다. 세상 이런 사람을 봐서 이게 나라냐 욕 나온다. 말도 하기 싫어. 아예 그냥 하기도 싫어 이것저것. 네. 그리고요. 남수님께서 연기가 아니고 취소당했다고 봐야겠지. 한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으로서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지. 앞으로도 해외 순방은 없을 것이다. 라고 댓글. 자, 그런데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그 이후에 도이치 방문 안 합니다라고 한 이후에 왜 웃으세요? 맞잖아요. 도이치 방문 안 한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도이치 방문 안 한다고 한 이후에 언론에 나와요 이제.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얘기 좀 해보세요. 다들 말들을 못하지? 네, 저는 말을 안 하겠어요? 용감하게 한번 해보셔요. 예. 아니, 추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는데 뭘 굳이 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좀 지형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자, 어쨌든 오늘 이 댓글 나온 분들 중에서 좀 뽑아주시죠. 저는 공천 때문이죠. 한동훈을 못 믿음. 해안이 있는 거군요. 이분은. 네, 그리고요. 저는 김건희 없이 김레인보우 1459님 네.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유저 NH6님 말도 하기 싫다. 솔직히 요즘 말도 하기 싫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분들께는 저희가 마련한 굿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배프의 쪽 시간이죠.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은 프로파일러 활동도 열심히 하시지만 각종 방송에서 예능에 막 참석하시느라 바쁘십니다. 뭐 소소하게. 소소하게 나 이런 데 나가 이렇게 알려주시고 네. 그 나가니까 좋던가요? 뭐 사람들 많이 만나고 네.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 게 좋죠. 예. 그렇군요. 예. 상상력을 좀 같이 할 수 있어서. 예. 그래요? 예. 또 거기는 좀 예능이니까 좀 분위기가 다르죠? 치열하죠. 치열해요? 예. 더 무서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전문 방송인들이니까 예, 조금만 이제 삐끗하면 잡혀 먹히죠. 어떻게 멘트를 잡혀 먹히죠. 멘트를 말할 기회가 없군요. 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멘트를 잡혀 먹힌다고.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기다려주고 말할 타임을 주고 이러는데 그런 데 그냥 치고 들어와야 돼요. 인터셉트 그렇죠. 해야 돼, 인터셉트.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혼자가 아니라 그분 회사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혼자는 쉬고 싶어도 회사를 대표하는 예능인으로서는 절대 못 쉬죠.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당연하죠, 그냥.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거기 다녀오시고 나면 배상훈 프로파일러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이 그냥 웃음꽃이 만발한다는 거. 꼭 그렇지만은 아주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 왜요? 저 라디오스타 나왔습니다. 사람을 차별한다니까요. 라디오스타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오늘 얘기할 거 좀 해보죠. 이 얘기 또 심각한 얘기라서 제가 또 갑자기 급 감정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전청조 씨는 참 내가 보기엔 연극적 장애인 성격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모든 세계가 세상이 자기 무대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갖고 놀려고 지금 장난치는 것 같아요. 매우 기분 나쁩니다. 자, 재벌 3세 등을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주 씨. 저는 사실 생각보다 너무 형량이 적게 나와서 되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 14일에 전청조 씨에 대해서 특경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했는데 징역 12년입니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하의 소설 형제를 인용하면서 전 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기 행각이 등장인물의 성별을 바꿔가면서 사기를 치는 이 소설보다 더 뛰어나다, 대단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면서도 어쩜 이렇게 뻔뻔하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중 요소들을 따라도 상한이 10년 6개월밖에 안 돼서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이 주긴 했어. 하지만 이해가 안 가. 이제 이게 재판부의 태도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씨 울었어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예.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5년 그리고 이 씨는 그 같이 수행했던 그 저기 경호팀장이죠. 예, 이 씨에게는 그러니까 공범으로 재판받았던 징역 7년 구형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청조 씨에 대해서는 어쨌든 12년이 선고됐습니다. 12년이고 네. 경호팀장은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훨씬 그거는 적게? 얼마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4년 안쪽으로 나왔는데 네. 왜냐하면 실제로는 뭐 공범 관계가 아니라 종범으로 그러니까 검찰은 공범이다라고 네. 한 거고 판사님은 그보다는 종범에 가깝다라고 하고 그건 다시 또 이제 항소심에서 묻겠다고 하신 거고 네. 뭐 제가 봐도 이 재판부의 판결 자체는 상당히 이 범죄 행위 자체를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전체 액수에 있어서 남해 씨와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비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액수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액수가 줄어드니까 특경법상에 그 부분이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네. 검찰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좀 보완해 갖고 항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이 둘 간에 종범으로 그냥 단순히 보기는 어렵다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도 그냥 단순히 종범이라고 하기엔 좀 곤란해 보여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 씨가 전 씨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옆에 이 씨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딱 그렇죠. 가지고 해주지 않으면 일종의 사람 속이기 어려워요. 그렇죠. 공범 관계가 아니면은 하기 힘들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이 씨 쪽에서는 네, 물론 초기엔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좀 다르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금 구분을 해서 항소심에서는 좀 다퉈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남현희 씨 문제가 지금 걸립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의 사기, 그러니까 공범 액수라고 하면 액수가 확 커지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좀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네, 남현희 씨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수사가 완결되고 그것이 또 시작되면은 지금 이 형량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좀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상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범 관계가 좀 아리까리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재판할 때 그럽니다. 남현희 거를 그냥 빨리 수사해가지고 같이 붙이던가. 왜냐면 같은 사건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아니면은 일단은 전청조 씨 재판부에 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1심 물론 구속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수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수사 어느 정도 다 됐어요. 그러면 전청조 씨 거랑 따로 떼어가지고 남현희 씨 거만 한다는 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같이 해서 결과를 같이 내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이상하죠. 실제로는 이게 검찰로 넘어온 게 아니거든요.
경찰 단계에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남의 건을. 네, 그러면 네. 경찰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걸 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네. 뭘 더 수사하고 아니면 어떤 걸 더 하느냐,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붙여야 될 걸 안 붙여버리니까 전청조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략에 놀아나는 거 아니냐. 이제 조각내기 수법, 이게 사기꾼들은 조각내기 네, 수법을 맞아요. 통해서 쪼개고. 그러면 이제 형량이 확확 줄어들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렇지만 우리는 이 조각내면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전청조가 굉장히 이거보다 훨씬 남아있다는데 법 논리상으로는 액수가 줄어드니까 그거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건 재판부들도 맞아요. 그럼 경찰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지금 드는 아니 거죠. 그래서 원래 검찰이 수사지 하면서 빨리 보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소를 하든 말든, 그러니까 니네 의견이 뭐든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뭔가 중간에 걸려 있어요. 걸려 있어갖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행사하기도 애매한 상태고, 네. 근데 경찰은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은 이게 뭐냐 도대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건 분명히 경찰이 네. 명백히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검찰 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검찰보다는 경찰에 지금 경찰에도 문제가 문제가 문제 있어요. 있는 것 네.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조금 더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전청조가 이제 법정에서 손을 덜벌벌 떨었다고 해요. 손을 인데 그런 그 가짜는 연극을 하는 게 실제로는 실제냐 아닙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연극성 장애를 하지만 이게 의도적인 연극성 장애 같은 부분이 들어요. 그렇죠. 얘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잘해요. 특히 사기꾼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종류의 사기꾼들은요 온몸이 다 그냥 무기입니다. 온몸이 다 그냥 막 참. 울고 막 떨고 막 하면서 요 문 밖에만 나가면요 낄낄거립니다. 법정 밖에만 나가면. 그러니까 참 저렇게 하기도 희한하다. 그러니까 진짜 메소드 연기는 저 타고난 애들 같다. 메소드 연기예요? 완전히 메소드 연기죠. 대단하네요. 예. 자, 징역형이 선고되니까 전신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크게 흐느꼈다고 하는데 처음에 검찰이 구형할 때도 최후 진술할 때도 막 통곡을 하면서 죽어 마땅하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그냥 아주 날 죽여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를 하고 난리를 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단 1원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난 자기 아무것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실제로 보면 돈이 그렇게 없지도 않아요. 홍화 변호인단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요.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관선 변호사냐 그게 아니라 그 사선 변호사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줬다? 그럼 자기 아버지한테 돈은 뭐냐? 아버지한테 10억 받았다던데.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 아버지도 지금 구속돼 있어요. 네. 그럼 엄마는 뭐냐? 그 엄마가 타고 다니는 차는 뭐냐?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은 그런 거 의심하는 거죠. 아니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가족 전체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재판부 입장이고 보통 피해자들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네. 말로는 재판정에서 막 울고 불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판사님도 알아요. 제가 거짓말하는구나, 그렇죠. 쇼하는구나, 아니구나 아는데 그거를 알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태연자역하게 그런 걸 하거든요. 막 밀어붙이는 거죠.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진짜 속으로 혀를 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주장은 날 죽여라, 날 죽여라 이러면서 속으로 너 나 죽이면 안 돼. 이거를 메시지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하자는 얘기예요. 피해자들한테 합의는 어떻게 돈이 없는데? 근데 이제 외상 합의 있다는 거요? 외상 합의로 가는 거죠. 어음으로 부돌내겠다 또 이런 외상 합의로 심산이에요? 가는 거죠. 이런 애들이 진짜 외상 합의로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 일단 위기만 모면하고 그렇죠. 보자. 예,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인이 1막 1장만 넘으면 1막 2장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이거 말이 좀 웃기지만 카메라가 자기를 향해 오고 있을 때를 즐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김희철 씨가 한 말대로 우주 데스타란 말을 얘가 쓴다는 거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거지만은 그걸 또 언론에도 받아 써줘요. 네. 또 그걸 보고 낄낄거려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사기꾼들은 그런 형태의 것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자, 전청조와 같은 사기범들의 심리는 책임감은 하나도 없고 네. 그냥 자기네 뭔가 스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은 다 나에게 넘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은연중에 사람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계산해가지고 다 막 행복해하기도 하고 오늘 좀 더 좀 강도가 약한데 이러면서 좀 반성하기도 하고 이런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녹화 오프되면요 얼마나 농담을 잘하는지 이런 놈들이 참 이게 녹화 탁 키면은 그때부터 눈이 벌게져 갖고
야, 이게 진짜 금방 야. 울다 온 사람처럼. 네, 진짜 울다합니다. 금방 1초도 안 걸린다. 진짜. 네. 사기꾼들에게 잘 속는 사람들도 따로 있죠. 저도 잘 속는데. 사기꾼들에 잘 속는 네. 분들은 노변처럼 정직하고 원칙이 있는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만 뭉개뜨리면은 네. 그게 사기꾼들의 심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난 이런 것 같아. 잘 속는 사람들은 나도 원래 약속을 잘 지키고 한 말은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원칙 이런. 거. 상대방도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믿지 그럴 않는 거라고 이유가 없는 생각하는 거예요. 거죠. 저 예. 사람 약속했으니까 지키겠지. 이런 생각을 멍청하게 하는데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게 되면 또 넘어가. 그 말이 좀 맞아 보이고 저 사람 말을 안 믿어주면 내가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검찰은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를 했는데 그러면 전청조 씨도 항소를 한 겁니까? 아, 쌍방 항소죠. 지금 양쪽 저기 다. 예. 검찰에서는 이제 너무 양형이 적다. 예. 왜냐하면 이 자체가 피해자가 다 쓰고 피해 회복이 안 됐다. 네. 그리고 너무 사치를 한 건데 계획적으로 범행인 거다. 이 부분이 가만히 안 됐다라고 해서 검찰은 항소했고 뭐 당연한 항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보세요. 재판부가 뭐 내가 줄 수 있는 양형이 저기 뭐 형량의 최고초를 줬다 주장했는데 10년이면은 거기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실제 경합범이기 때문에 15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재판부는 12년을 준 거예요? 뭐 장량 감경이에요? 반성하고 있다고? 거기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판사님은 그냥 이건 자기가 최애도 고를 줬다고 하는데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고 안 주셨는데. 예. 제가 보기엔 X의 문제 같아요. X가 아니 X가 30억이면 이 정도 줘야죠. 그러니까 15년. 그게 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피해 복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래 전혀 안 된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게 전청조 씨 심리 검사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왜 안 해요? 이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심리 검사가 잘 안 통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속이니까? 사기꾼들의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본인이 하다가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전 씨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서 앞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고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만 줄기차게 해왔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항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현희 씨 수사도 결과적으로는 좀 있으면 나오긴 할 텐데 남현희 씨에 대해서 재판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전창조 씨가 자신이 한 말 중에서 남현희 씨에게 유리할 수 있는 말이 거론이 되니까 그 뜻을 뒤집으려 노력했다. 그러니까 남현희에게 좀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이제 전청조라는 사람이 남현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뭐 사랑한다, 뭐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면 공범관계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말을 비트는 얘기들을 법정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은 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의도적으로 이제 뜻을 왜곡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계속 질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그거죠. 본인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한 의도를 뒤집으려고 너는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신빙성을 내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남현희 씨는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창조 씨는 처음에는 말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렇죠, 처음에는 그 사람을 피해자라는 식으로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같이 공범이라고 주장을 계속 했다. 사실을 그렇게 되는 하고 거죠.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물귀신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현희 씨에 대한 말을 전창조 씨가 하는 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검찰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남현희 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아니야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 그 사람 나 공범해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사실은 이 전창조 씨가 말을 비비 꼬아요. 그래서 판사가 검사가 무슨 말하는 거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럼 그 제대로 뜻은 알고 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도 이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알고 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게 수법이거든요. 네. 다시 이제 말씀드릴 게 네. 경찰의 태도는 지금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재판이 조금 꼬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찰의 수사가 너무 늦어요. 네. 포렌식은 이미 오래전에 마쳤고 대지를 안 할 거라고 하면은 그래서 뭐 이번 주 정도로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네. 그럼 이걸 병합시킬 것인지 아닌지 근데 1심 지났는데 병합될 수 있나요? 신급이 달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전창조 씨는 2심이고 그렇죠. 이거 1심으로 들어가 그다음에 버리니까. 남현희 씨는 1심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현희 씨 1심은 빨리 끝내버리고 2심에서 거기서 합쳐주는 거죠. 붙여버리는 예, 거예요. 전창조 씨가 기다렸다가.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코딱지 쇼둥해님께서 참 닉네임 읽기가 어렵네요.
전창조 씨는 남자 교도소로 갑니까? 여자 교도소로 갑니까? 물어보시는데 일단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이 있는 곳으로 구치소죠. 지금은 아직. 예, 여성 구치소에 있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남씨 측에서는 전창조로부터 받은 선물, 외제차 등을 자진 제출하면서 공모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남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 마쳤고 추가 대질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경찰을 말하는데 조금 축소해 주려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좀 있죠. 사실은 좀 있죠. 그리고 남현희 씨 변호인들이 초창기 잘 못했는데 아마 중간에 좀 바뀌었나 봐요. 중간에는- 이제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팀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도. 바뀌었어요. 예, 지금 예. 팀이 바뀌었어요. 팀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예, 잘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아, 우리가 진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 너무 딱 들여다 보이네요. 어떤 예, 순간. 눈에 보이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설날 술에 취해서 모친을 숨지게 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잤던 30대 탈북민.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건 좀 소개해 볼까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 경기도 고양경찰서에서 전속살해 혐의입니다. 30대 남성이 자신의 모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휘둘러갖고 살해한 사건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이런 그냥 전속살해 사건인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 가족이 탈북 가족이라는 문제가 떠오르면서 탈북민 문제가 지금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 탈북을 했어요. 아마 북한의 그 고난행군 곧 지나면서 2006년도에 탈북을 해서 지금 20년 동안 수도권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셋이 탈북을 한 건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범인이 오랫동안 이 이제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보다는 교도소에서 들락날락했던 사람으로 탈북민 청소년의 네. 사회 적응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탈북한 이후에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벌어온 돈으로 사실은 먹고 살았다는 그렇죠, 예. 얘기고요. 변별한 직업도 없으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 뭐 어울려 다니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이날도 자기 동료와 함께 술을 10병을 마셨다는 겁니다. 이틀 동안 소주 10병 마셨다. 아파트 들어갔는데 깨어보니 엄마가 죽어 있었다.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요점입니다. 본인의. 현실적으로 이 사람의 범행 동기를 찾기가 그래서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근데 그때는 탈북자인지 몰랐었죠. 그렇죠. 예. 엄마가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오랫동안 한국에서 서울에서 살면서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본인 살아보겠다고 식당에서 밤낮 없이 일하다가 결국 아들한테 죽은 겁니다. 아들은 음주 사고도 일으켜가지고요. 교도소에서도 복역했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계속 들락날락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참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얘기 좀 나중에 하도록 네. 하고 해당 남성은 범행 후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전송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탈북민 아마 교도소 동기이자 탈북민 같이 있었던 사람하고 술 마시고 귀가한 후에 그 사람한테 이 자신이 범행한 걸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신고를 해갖고 확인해서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네.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맨날 주장합니다. 그리고 화목했는데 모르겠다. 근데 무슨 그래서 뜻일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꽃제비 물론 이런 표현을 좀 써서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지성호 의원이 아마 그런 비슷한 것일 겁니다. 근데 북한에는 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탈북한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런 가족이 특히 모자 가족이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3만 4천 명 탈북 들어와 있지만은 실제로 상당수가 여성분입니다. 네, 맞아요. 그 중에 아주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경우도 많고 또 함경도 쪽이나 위쪽의 경우가 많은데 이 정체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보다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 가족 내에서 그런 충돌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조사 결과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 내에서 상당히 심각한 불화가 있는 것이 이 탈북민 가족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관련 전문가들의 추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민 부모들은 생계형 직종에 많이 일하고 있고 출퇴근이나 휴일 개념이 별로 없어서 네. 아이들이 방치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범죄 대상에 노출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고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공한 탈북민으로서 즉 정착을 잘하고 있다고 소개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더라. 그 사람들은 심리적 어려움이 크죠. 본인이 잘 정착했다라고 하는 이 가면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쌓여서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힘들다는 걸 제대로 밝히지를 못하면서 오히려 더 고립되어 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심리적으로 이제 일종의 우리가 말하자면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리적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내적인 갈등이 가정 내 폭력이라든가 불화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3년 7월 같은 경우에도요. 북한에서 그 두부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끔 고쳤어요. 제시 키친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김정향 대표라는 사람이 성공한 탈북민의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대표적으로 예. 대표로서 자리매김했었는데 잘 살다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신감 있고 밝은 모습으로 비춰지긴 했으나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어려움이 너무 많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게 요점인데요. 이런 부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게 요점인 것 같고요. 고독사하는 탈북 청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이 사회에 뿌리내리기가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이 소수자의 느낌이 많고 대학에 특례가 있지만 대학 내에서도 잘 적응을 못하죠. 예, 예. 네. 특히 이제 이 탈북자라는 레이블이 한번 찍히게 되면은 뭐 동기들이 잘 소외도 많이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좀 안 맞으니까 잘안 맞습니다. 우리하고 좀 어려우니까 좀 초기에 그런 것도 있을 것 이제 같아요. 그 사기를 많이 당하게 된 이분들이 많으면 누구한테 당했냐면 기존에 동료, 왔던 동료. 예,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제 뭐 재금을 하고 진출해야 되고 투자나 이런 모르기 때문에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초기 정착금 정착금을 받고. 네. 그대로 털리는 경우가 많아갖고 그렇죠. 초기에 제가 경찰에 있을 때는 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 경기도 근교에서 이제 그런 오피스텔에서 그런 안 좋은 업소에 다니는 여성들을 쫓아낸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그때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북한에서 나올 때는 그래도 좀 뭔가를 바라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는 가장 그 낮은 쪽에서 이런 범법자가 되는 형태가 네. 경찰들도 사실은 계속 마음이 아팠죠. 이들의 아이들이 사실은 가정 내에서 방치되는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방치됐다가 네. 결국 이렇게 되는. 근데 어쨌든 탈북민 중에 특히 20, 30대가 적응을 잘 못한다는 얘기가 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좀 방치돼 있다가 사회에서 계속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헤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30대들이 또 1년에 한 30명씩 더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데려갔다 또 옵니다. 다시 또 와요. 네, 왔다 갔다 한 두세 번 떠돌아다니는군요. 왜냐면 그렇게. 정체성이 없어요. 어디 정체성을 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종류에든 적극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